오늘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수도권 역시 최초로 5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이게 시시각각 알려주기만 하지 다른 대책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불만이 좀 있는 편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서 비건 대표하고 한미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So I am hopeful, although I have no commitment yet, that we will be back at it, that I'll have a team in Pyongyang in the next couple of weeks. TV 토론하면서 이거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새벽 시장을 좀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제일 맛있는 게 모시떡이니까 조금 더 타볼게요. 많이 하세요. 예, 초콜릿 다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뒷반값 기가 내기 아니야. 내 마음이에요. 아니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좀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네, 3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 반장, 정말로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회의 직전에 제가 잠깐 밖에 나가봤더니요. 아직도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예,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늘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뿌였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는 역대급이었습니다. 5일 연속이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고 심지어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네. 정부가 연일 대책회의도 하고 점검회의를 하지만 네. 이처럼 역대급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또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 저희 밑에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신 반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요. 북미 회담 관련한 발언을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대화의 메시지를 던진 건가요? 네, 수주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화 재개 의지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북미회담 결렬 소식은 구체적으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건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도인 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금 전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주도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보통 저희가 줄여서 한유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학 연기를 어제 강행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유아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선 가운데 한유총이 하루 만에 100기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개학 연기라는 그 상황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관련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희연 교육감의 설명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일부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현직 판사만 8명이죠.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 자체 징계 작업 또 국회 차원의 판사 탄핵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보통 이제 GNI라고 하죠. GNI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는데 무려 12년이 걸렸고요. 보통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데는 분명해요.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국민들이 그 변화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 또 이런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나쁘고요. 또 사회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올해 들어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법농단 수사 속보부터 정리해보고요. 외교안보 속보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소식, 또 오늘 여야 정치권 상황, 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미세먼지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오늘 수뇌부들이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또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8개월여 만에 일단락된 사법농단 관련 수사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달 이렇게 사법농단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법관들 100명이 넘는데요. 그동안 경찰은 재판에 넘길 대상자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대법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책임을 지는 양상이라 관여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검찰은요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기소 명단에 포함될 확률은 10분의 1이었던 겁니다. 자, 먼저 그 대상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입니다.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을 하고 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내용을 파악해 해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서 현재 내부 기밀을 빼내거나 또 헌재에 유리한 한정위원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 소송 그리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 대상자는요. 이건 좀 제가 잘못 뽑았고요. 네,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대상자는 바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청와대와 이 사건을 논의한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에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 대통령이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이 되지만 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바꾸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방창현, 유해용, 전현직 판사 등이 추가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전현직 법관들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후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잘못이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말이겠죠. 자, 아무튼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준비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열립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앞서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이 신문기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흡사 조물주가 유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비판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죠. 재판부 오늘 그 결정을 내놨습니다.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오늘 추가 기소와 함께 법관 총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입니다. 가장 먼저 정의당이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10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탄핵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법농단 후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이 자체 탄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이 법관 탄핵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었고요. 또 지난달 이해찬 대표는 대여섯 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발의는 가능한데요.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과반이 필요합니다. 즉 통과가 목표라면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는 역부족인데요. 그러니까 평화당과 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의가 일부 필요하지만 이 법관 탄핵의 양당은 다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상황도도 변수입니다. 당장 황교안 신임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소집했던 공간회의에 참석한 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 한창이던 시절 법무부 장관을, 그리고 사법농단이 최정점이었던 시절에 국무총리를 영입하신 분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당대표님이 사법농단 세력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오해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전현직 법관 10명 재판행입니다. 네, 검찰로서는 이제 공소 유지라는 또 앞으로의 중차대한 일이 남아는 있지만요. 오늘로써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법부 수뇌부들에 대한 그 기소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요. 오늘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그야말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은 1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오늘 이민건 전 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현직 판사 66명은 증거자료와 함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판사들에 대해 비위가 통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국장은 아시겠지만 198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때도 비위가 통보된 건 10여 명 안팎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아요, 저 그때 사건 취재했어요. 그렇죠. 네. 예. 국장님 취재하셨어요? 취재했죠. 네. 그럼 몇 년 차신 거예요, 올해? 좀 넘어갑시다. 네. 저희는 그때 태어났죠. 네, 좋아요.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나이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서준 반장이 방금 얘기한 그 이민걸, 이규진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 전해드리면서 워낙 많이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죠. 자, 이외에도 고위법관인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은 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 다른 법원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수사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받은 혐의, 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 소송이 미리 특정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이 밖에도 이제 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이었던 신광렬 전 형사수석 부장판사, 또 조희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걸 막고자 이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영장 심사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관 비리 관련 진술
내용, 또 수사 상황, 향후 계획 등 이 수사 기밀을 수집해서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참고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판사, 아시다시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한 1심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네,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정보를 빼내서 보고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외에 다른 데서도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이 이번 수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면서요? 네, 해당 사건은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보고 이 국민의당 측에 알려준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당시 나상훈 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재판장의 그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 피고인 측 변명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이 주심 판사의 심증을 보고받은 뒤에 이 해당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당시에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혹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검찰이 비위 사실이 드러난 66명의 판사들의 명단을 대법원에 오늘 통보했고요. 특히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8명이 현직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8명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재판을 본인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판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대법원 분위기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이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무더기로 이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대법원도 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곧바로 징계 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소 내용과 비위 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 조사를 진행해 사실 확인을 거친 뒤에 징계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의 중대성, 또 해당 법관이 재판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이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은 재판 업무 배제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조건을 달았으니까요. 당장은 재판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읽히는데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정말 일반인 시각으로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검찰 공소장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한때 사법부 수장이긴 했지만 그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전 사법부 수장이긴 했지만 하지만 이번에 예를 들면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란에 판사라고 적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좀 황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초유의 일이죠. 네. 자, 어쨌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당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게 유력하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전현직 대법관들은 오늘 기소 대상에선 제외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랐었던 100여 명의 이 전현직 법관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 또 이 차한성, 이인복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 권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차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혐의 이렇게 조사를 받았죠. 또 이인복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던 시절에 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현직 대법관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또 비위 통보까지 마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 국회가 또 마침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7일 국회 본회의인가요? 7일 연다는 그런 속보도 전해졌는데 어때요? 그 법관 탄핵 논의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법관 탄핵 리스트 10명 공개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내 선정 작업은 마쳤지만 이 선택 탄핵 소추 명단 공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본회의 자체는 열 수가 있게 됐지만 야당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3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하면 야당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따라서 민주당은 이 현재 국회 선거제 개혁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당분간 여야가 합의하는 양상을 보고 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현재 국회 상황만 보더라도 7일부터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청문회나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두고 이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여야는 7일에 이 개회식을 연 다음에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이 기간에 상임위도 함께 가동을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 안보, 그리고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다음에 본회의는 28일 그리고 다음 달 5일에 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한 전형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를 전했는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보석을 청구한 상태인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구치소에서 계속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평양으로 귀환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귀환 소식을 빠르게 전하면서도 북미 회담 결렬 소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북한과 회담했다면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또 수준회로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새벽 3시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위해 이 평양을 비운 지 열흘 만인데요. 하노이에 머무른 약 100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 왕복 7,600km를 달린 열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중 나온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화동에게는 뽀뽀를 하는 등 짐짓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3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령 교사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가 평양역 분해에 서서히 들어서자 최고령 교사 동지를 차납게나 꿈결에도 그리며 몸성이 돌아오실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요라 같은 큰모의 정과 세찬 격정이 분출인 양 만세 폭풍 같은 환호성이 평양 하늘가를 가득 채우며 위아리 쳐갔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북한 매체들 귀환 소식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1면인데요. 웬남, 즉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도착했다는 제목과 함께 이 사진 4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자, 사실 궁금한 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 새벽 귀환을 택한 것도 2차 북미 회담 결렬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회담 결과에 대해선 단 한 줄 최소한의 언급만 했습니다. 자, 세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2차 조미 순회 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조선중앙통신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문판도 있는데요. 이 버전에선 아예 북미 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간 문장을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이미 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북한 주민들에겐 아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이 국내판에는 한마디를 걸쳤고요. 주민들이 안 보는 영문판엔 아예 표현 자체를 빼내면서 내심 불편한 속내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엔 조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회담이 노딜로 끝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철학,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성과라면서 외려 홍보전에 나선 건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언론 사설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평소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워커웨이, 즉 걸어 나오는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적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는 못 얻고 한미 연합훈련만 축소해 북한에 양보한 것 아니냐라는 자국 내 비판에 대해서 재차 반박했는데요. 한미 군사훈련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 가짜뉴스들아 라면서 축소를 결정한 건 오래전이고 이유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논리는 북미 협상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방위비 분담 이슈와 더 관련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South Korea, we defend them and los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hey agreed at my request, and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자, 한마디로 내가 나라 돈을 아끼려고 훈련을 축소한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북한에 양보했다고 비판하느냐라는 겁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도 한미 연합훈련을 줄인 것도 모두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 코언 청문회 등으로 공세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자신의 미국 사랑 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이렇게 성조기를 꼭 껴안는 퍼포먼스를 펼치는가 하면 이 백악관의 학생들을 초청해선 음식도 미국 것을 먹어야 한다며 또 한 번 햄버거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We could have had chefs, we could have, but we got fast food. Because we know what, I know you people very well. Okay? McDonald's, Wendy's, we have a couple of others too, I won't get into two, but we have all American, Burger King, we like American companies, okay? We like American company, and that's what we did. 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다시 북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볼턴 보좌관이 아닌 폼페이오 장관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수준외로 미국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idn't get there. And so I am hopeful, although I have no commitment yet, that we will be back at it, that I'll have a team in Pyongyang in the next couple of weeks, continuing to work to find those places where there's a shared interest.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측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를 만나서 2차 북미 회담 결과 또 양측의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인데요. 이 만남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가 서서히 물꼬를 트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포스트 하노이 논의 본격화, 미, 북한의 수준의 협상 재개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한 내용이 조금씩 지금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뭐 한두 가지만 짚어보자면 한때 이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는 징후가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영변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이 됐고 재처리 징후가 없다는 그런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는 게 정보위원들의 설명이었고요. 또 사실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이번 북미 협상이 결렬된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관련해서 추가 핵시설 관련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국정원 측 설명으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고 또 일치된 시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이고, 다만 지금 북한 내 추가 핵시설이 뭔지 어딘지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금 분강이라는 행정지역이 지금 많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오늘 국정원의 설명은 분강은 영변이 위치한 행정구역이고,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분강 안에 영변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변 안에 분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국정원의 설명은 그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속보가 나오면요, 다시 한번 저희가 회의 중이라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 어제 뭐 양반장이 베이징 안 들르는 걸 마쳤다고 상당히 자랑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평양에 바로 도착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새벽 3시 아까 뭐 북한 그 주민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는 모습도 봤는데 새벽 3시에 동원이 돼서 그렇게 나왔네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출발을 한 게 현지 시각 2일 오후 12시쯤이었고요. 약 60시간 반 만에 중국을 관통해서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왕복으로 치면 120시간 넘게 기차를 탄 거죠. 자, 어쨌든 북한 매체들 귀한 소식 신속하게 보도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선 최소한의 언급만 했습니다. 자, 베트남 공식 방문과 묶어서 성과적인 방문을 했다 정도로만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자, 앞서 출발할 때 북미 정상회담 하러 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거 뭐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최대한 비중을 줄인 걸로 보입니다. 네, 외국판 기사에서는 북미 회담이 들어있는 문장을 도려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아무튼 지금 양 반장 얘기대로요. 최 반장 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고 성과가 있었다 정도로 언급을 하고 최대한 그 부분을 조금 좀 많이 언급하지는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읽히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인데요. 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선 왜 영변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지 갸우뚱하는 시각이 있고 이 미국이 일부러 북한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라는 뭐 얘기도 전했고요. 이 결국 최고 존엄이 망신을 당하고 온 것 아니냐, 뭐 제재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베이징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평양으로 온 거는 그 이번 북미회담 결렬 후속 조치, 그러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뭐 직전까지만 해도 뭐 돌아오는 길에 베이징 들러서 시진핑 주석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뭐 양 반장의 예측대로 김정은 위원장 곧장 중국을 관통해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내부를 좀 추스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 지도부가 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로 분주하다는 점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베트남 방문을 위해서 이 중국이 철기를 내줬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식으로든 또 감사를 표해야 하기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결과도 설명을 해야 하는 만큼 이 양회 일정이 끝나는 이달 중순쯤에는 뭐 방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의 분위기를 좀 짚어봤고요. 이 반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요. 조만간 그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죠. 네, 사실 1차, 2차 회담 때만 하더라도 이 회담의 총괄을 모두 폼페이오 장관이 맡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카운터 파트도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었죠. 이번 2차 회담을 근데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 대신 대북 강경파인 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만 언론을 통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농촌 지역으로 가서 농부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국면에 이런 일정을 하는지 좀 의아함이 들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산 농산물에 그 고관세를 또 이제 부과하는 또 중국의 방침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미국으로서는 또 농촌 민심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조금 전에 이 반장 얘기대로 지금 북미 협상이 결렬된 직후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는 많이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북미 이슈에 대해서는 며칠째 침묵을 지키다가 그래도 오늘은 상당히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발언을 폼페이오 장관이 내놨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수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길 희망하고 있다. 북한과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죠. 네, 지금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길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새로운 발언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발언이면 틀림없고요. 오늘 볼턴 보좌관은 별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예, 뭐 새롭게 들어온 속보 같은 건 없는데요. 일단 뭐 워싱턴 정가에 이런 얘기가 요즘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소준 반장 얘기한 그런 맥락인데요. 올여름쯤에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서 물러나고 볼턴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볼턴 보좌관이 곧 국무장관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 전말을 상세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방송 출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워낙 이 볼튼 보좌관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강경하고 회의적이기 때문에 자칫 북미 협상이 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흘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2차 북미 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북미 회담은 의도된 결렬이었고 결국 볼턴이 이 악역을 맡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 확대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사진에 나옵니다.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폼페이오 일행이 만들어 놓고 비건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깨는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 누구를 시켜서 누구한테 악역을 맡길 것인가. 원래 이제 2명씩만 배석하게 돼 있었겠죠. 근데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그때 가서 앉아 있는 거 보고 저게 이제 불진리로 들어왔구나. 곧 성냥을 그어대겠구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HU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고 나와서 소위 이 플러스 알파를 한 가지를 얘기했더니 김정은이 깜짝 놀라더라 하는 식의 얘기를 트럼프가 했지만 그 영변 핵단지에는 이제 네, 저도 저 간담회를 잠깐 봤는데요. 정세현 전 장관이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은 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근데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 볼턴 보좌관이 국무장관 후보까지 거론된다고요? 양반장 얘기했던가요? 네. 그럼 상황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양반장 쳐다보니까 또 웃음이 나와요. 진짜요? 네, 넘어갑시다.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그럼요. 자, 어쨌든 우리 정부 지금 중재 역할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지만요. 최 반장,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북핵 협상 수석 대표잖아요. 이도훈 이 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7일까지 사흘 동안 머물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와 이 미 행정부 인사들과 이 북미 후속 대화 재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회담 당시 북한이 내밀었던 카드, 그리고 협상 결과, 또 그에 따른 평가 등을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미 실무 대표급이 함께 모이는 1.5트랙 협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이 비건 대표와 상의할 전망인데, 어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NSC 회의에서 지난 1월에 있었죠. 이 스웨덴에서 성사된 남북미 3자회동과 유사한 1.5트랙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미 중재 역할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하노이 북미 협상 어쨌든 결렬이 됐지만요. 이후에 대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가요? 정확한 표현이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관련한 북미 간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폼페이오 수준의 평양에 협상팀 보내길 기대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5시 50분이네요. 그러니까 50분이 됐으니까 아마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아침 일찍 남대문 시장을 찾았는가 하면은 오후에는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황 대표의 숨가빴던 일정 소식과 함께 다른 정치권 뉴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조금 전인 오후 5시 20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도착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을 겁니다. 자, 한국당 대표로는요, 2015년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지난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 세 번째 봉화마을 참배라고 하죠. 자,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림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뉴스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TV 토론 때 저는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오늘 첫 민생 현장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황 대표가 과거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시겠지만 과잉 의전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심지어 기차를 타러
서울역 플랫폼 위에까지 관용차가 올라갔던, 그래서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인지 오늘은 시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아주 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가령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한 380m, 400m 됩니다. 근데 이게 전통 시장에 길 좀 잘 열어드리세요. 길 좀 열어드리고. 이 부분을 그 시장 전통 그 조례법으로 해서 매칭 사고가 안 들어갔어요. 저희 다른 분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인들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 꼬마 김밥을 팔고 있는 상인과의 만남이었는데요. 자, 황 대표, 자, 상인이 건넨 꼬마 김밥 저렇게 한 입 베어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옆에 이은재 의원 뒤돌아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나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됩니다. 내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위해서 좀 멋지게 좀 아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결국 이은재 의원을 이렇게 만류한 채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는 황 대표. 자,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떡집입니다. 아유, 뭐 제일 많이 팔리는 떡이 모시떡이다라는 상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또 한 입 베어 봅니다. 자, 아우, 정말 지금 식사 시간에 배고프네요. 자, 먹고 그냥 가면 안 되죠. 역시 10,000원짜리 상품권 주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 또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이은재 의원, 역시 호연지기를 과시하네요. 이렇게요. 제가 볼게요, 오늘. 아니, 여기는 제가 내는 게 좋아요. 오늘 많이 쓰시는데?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니까. 많이 받세요. 자, 이번에는 또 옷가게로 이동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 여기선 정말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맛에 내가 정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장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남대군요. 우리 당해요. 우리 당해요. 제발 좀 잘해주세요. 손님들이 좀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해요. 5분의 1도 안 돼요. 뭐 국민들을 뭐 바보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온 국민이 다 일어나야 돼요. 빨리 정말 물러나야 돼요. 다 들어줬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씬스틸러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열심히 상인들 하소연 들어줄 때 연신 뒤에서 옷 구경에 여념이 없던 바로 저분 김순례 최고위원 급기야 1년씩만 늘리고 있거든요. 네,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시해주세요. 그럼. 세기죠. 월세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요.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비싸요. 너무 힘들어요. 네, 저 입에 손에 이렇게 침까지 바르시고 바지 한 벌에 애누리 없는 35,000원 지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는데 황 대표가 한 성인복 매장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그런데 의뢰 장사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덕담을 건넸죠. 자, 그런데 순간 약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래, 손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앞서 보신 그 가게 위에 점포 정리라는 현수막이 이렇게 달렸던 겁니다. 그걸 못 봤던 거죠. 뒤늦게 이 현수막을 발견한 황교안 대표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네, 정리하고 계시구나. 예. 왜 정리를 하세요? 그래요. 나중에 꼭 다시 좋은 점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와 봉화마을 방문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한국당 배현진 전 대변인 최근 SNS를 통해서 친정 MBC를 작심 비난했습니다. MBC의 이 제3노조, 언론노조가 아닌 제3노조가 지난 28일 내놓은 이 성명서를 인용했던 건데요. 이 제목이 1.0% 뉴스데스크 시청률 정령 망사의 비조가 되려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전국 기준 1.0%를 기록했던 걸 놓고
현재 최승호 사장 체제를 비판을 한 거죠. 배현진 전 대변인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저만 나가면 다시 좋은 친구 된다면서 잘 배운 멀쩡한 분들이 피구대첩, 양치대첩, 거짓말하고 폐악 부르고 다른 이들 인격 짓밟았으면 잘 사셔야죠. 1%가 뭡니까? 혀를 차기도 안타깝네요. 자, 배현진 전 대변인 지난해 MBC 퇴사 과정에서 많은 일들 있었는데 그 앙금이 여전한 듯 보입니다.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 이 TV 홍카콜라 제작자로 변신했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남대문 시장이죠. 그 이은재 의원 정말 황교안 대표를 밀착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고 오후 2시부터는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주관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사실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5.18 망언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전에 다른 상황 변화가 생겼죠? 네, 신반장.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심사해야 할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바로 김영종 윤리위원장이죠.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장 윤리위원장이 공석이 돼버린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때 그때 그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끌어냈던 바로 그 당사자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이 됐고 이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내가 물러나는 게 도리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글쎄요. 당내에서는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덜컥 사퇴를 하는 건 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각종 인터뷰에서요, 이 반장,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 문제는 당 윤리위에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온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두 군데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옆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어떤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중립적인 당 윤리위에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정작 윤리위원장이 덜컥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서둘러서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장을 새로 앉힌다고 해도 징계 확정까지는 기간이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냐 그 바로미터로 꼽혔던 게 두 의원에 대한 제명 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등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징계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황 대표가 징계 의지가 확고했다면 이 김영종 위원장 사퇴를 반려하거나 만류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했을 거라는 건데요. 그리고 앞서 윤리위가 지난달 5.18 망언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먼저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이 되는 건데 오늘 그 안건이 처리되지 않겠냐 했지만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3월 국회에 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명 의원 건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이 난 사안도 처리하지 않는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징계가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희생자 유가족이 실신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양반장? 이게 어제 오후 5시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극우단체 관계자가 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5월 어머니회 회원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저런 전시물 같은 거 쫙 늘어났는데, 자 그런 전시 사진을 막 비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들 앞에서요. 이에 격분한 이 어머니 회원들하고 실랑이가 당연히 벌어졌겠죠. 자, 그 와중에 한 어머니 회원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자, 이를 맨 처음 알린 이 소식을 맨 처음 전한 민주당 송성갑 의원은 이 국회 차원의 5.18 망언 징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흐지부지 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무관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인이 주재한 첫 의원총회에서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의 단합을 많이 강조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열했을 때 선거에서 졌고 하나가 됐을 때 이겼다.
제가 단합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거죠. 어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 당직 인선에서 친박계가 전진 배치됐다. 그래서 비박계가 약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 이런 세간의 지적이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통합을 통해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를 소망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오늘 리얼미터 차기 대선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3강 구도로 일단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네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교안 대표가 17.9%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서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3.2%로 뒤를 이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보다는 3.8%포인트 떨어진 11.5%로 유 이사장에 이어서 오차범위 내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1, 2위인 황 대표와 유 이사장의 선호도 격차는 4.7%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었고요. 리얼미터 측은 사실상 3강 구도가 형성된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하고요. 민주평화당 사이에 아주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또 배우 정우성 씨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네, 일단 지난 28일 민주당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에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평소 난민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이현주 의원, 정우성 씨 발언에 대해서 온정주의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발휘하는 것이다. 먹고 살 만한 혹은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교수 등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설득력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 비판을 한 거군요. 네, 정작 민주당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어제 민주평화당이 논평을 낸 겁니다.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현주는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배우 정우성 씨에게까지 망언의 총구를 돌렸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한 건데요. 심지어 극우의 앵무새로 전락한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또다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단 이현주 의원은 이 평화당 논평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치인이 연예인을 비판하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죠. 네. 자, 지금 시간 정도면은 황교안 대표가 아직은 봉하마을에 있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관련한 영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는요 내일 이제 양 반장이 다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황교안 첫 의총서 더 큰 통합으로 총선 압승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울시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5일째 시행됐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상황, 또 그에 따른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늘색을 검색을 하면 맑은 하늘의 빛깔과 같은 연한 파랑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늘색을 보면은 이 사전 정의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오늘 아침 광화문입니다. 경복궁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집트 유적지 같고 청와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한강 다리에서 본 서울 하늘, 이제는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5 마이크로그램, 2015년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76 마이크로그램부터 매우 나쁨인데 그 2배인 겁니다.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매우 나쁨이 빨간색, 나쁨이 주황색인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 절반 이상이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주황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던 곳은 전혀 없다시피 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도 비상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수도권 역시 최초로 5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각 시도는 4일에서 5일 연속, 전라권 상계 시도는 이틀 연속, 강원 영서 지역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5일 연속 조치도 사상 처음, 제주도의 비상 조치도 사상 처음.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비상 조치를 5일 연속으로 했는데 왜 나아지지는 않는 걸까요? 비상 조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지적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상저감 조치를 운행할 수 없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오늘 뭐 공사 작업을 안 한다든지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네, 한마디로 비상조치 효과 깜깜이라는 겁니다. 환경부 중앙기동 단속반이 비상저감 조치를 현장 감시를 한다는데 실제 투입된 인원은 10명 남짓이라고 하네요. 이낙연 총리, 장관들이 직접 현장 점검도 다니고 관공서가 솔선수범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산업부 장관께서는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린이집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자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이부제를 적용할 때는 다른 차를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요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식약처 인증 표시인 이 KF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환기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공기청정기를 튼 상태로 가끔씩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또 들이마신 미세먼지를 배출을 하려면은 일상적으로 우린 삼겹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많이 먹어야지만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오늘 마스크 쓰고 엄마 아빠 손잡고 유치원에 등원했습니다. 한유총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학부모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접었기 때문이죠. 준법 투쟁인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 표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철회를 하긴 하지만 준법 투쟁이었다는 점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모든 유치원 100% 정상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였지만 유치원생 학부모님들 속은 타들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고민하는 엄마들, 또 개학 연기한다고 문자로 보내더니 정상 등원한다고 사과도 없이 또 문자 한 통 달랑. 너희들 밥그릇 싸움 관심 없다. 아이들 볼모로 뭐 하는 거냐.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가 맘카페 등 인터넷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교육당국도 불법은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계획대로 한유총을 설립 허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모임도 한유총 지도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모임의 대표인 장하나 전 국회의원, 한유총이 개학 연기까지 불사하며 이 강경 투쟁을 하는 진짜 이유는 먹튀 폐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수십억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나라에 일일이 승하고 뭐 다 이렇게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올해 안에 폐원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클 것이다. 폐원 투쟁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폐원은 투쟁의 수단이 아니고 폐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한유총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폐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장하나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든 폐원하고 나가려는 게 한유총의 실제 생각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에듀파인 꼭 필요하다. 유치원 3법 통과돼야 한다고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로 하겠습니다. 닷새째 비상조치에도 최악의 미세먼지는 계속입니다. 네, 미세먼지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요. 국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보니까 내일도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 한다고 그래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상천 6일 연속인 셈이고요.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관련 법안 53건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월 국회가 정상화됐고 여야 불문 미세먼지 관련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늘 아침 일제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공기질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국외 영향이 70, 80%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의 공기질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를 또 자기들이 제시를 하면서 맞받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석은 다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일부 시인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가 극심한 이유가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일단 그 주장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 말을 한번 직접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는 지난 1월 15일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이 나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했고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JTBC 뉴스는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이 나 대표 발언 하루 전날인 1월 14일에 팩트체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석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42%로 나타났고요. 2017년 같은 기간에는 43.7%였습니다. 이 시기에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습니다. 네, 기억나네요. 자, 좋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참 안타깝고요.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사상 최악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 논란으로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참 누구 차례죠? 양반장,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그냥 제 차례인지 아시면서 뭘 또 그렇게 연기를 어색했어요? 연기가 어색했어요? 네, 어색했고요. 네. 일단 이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관련해서 의견이 역시 많았습니다. 이 다정의 가족 악토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냐 모두 처벌해라. 쇼건님, 유치원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네오테라님, 정부는 하던 일 계속해라. 고발할 거 하고 취소할 거 하고 조사할 거 하고. 또 김소리님은요, 힘들게 일하는 맞벌이 엄마 아빠들 힘내라. 이렇게 응원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거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의견을 주셨는데 HQ 뮤직 오브 아데님, 황교안 대표 봉하마을 방문 꽤나 좋은 행보다. 반면 명수님, 대선 후보 행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지어스님은 욕이라도 먹고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거다. 약간 좀 비판적인 댓글을 주셨네요. 자, 끝으로 이번 주 임시 야당 반장 이서준 반장에 대한 또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니은니은님, 손흥민은 투잡이다. 영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도 돈 엄청 번다. 영국에서 돈 많이 버는 건 맞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네. 네. 자, 후디멜로님은 손흥민 기자 덩치가 장난이 아니다. 예, 그렇게 얼굴이 작은 건지 어깨가 깡패인 건지 아무튼 얼굴이 근데 운동도 잘해요. 예, 근데 축구를 잘해요. 확실한 거는 진짜 바지 기장이 짧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리가 길더라고요. 이제 한번 일어서 봐요.
아니 뭐 네,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지금. 예. 아무튼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속옷바람으로 여성과 노래를 부르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고 그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김학의 전 차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에도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동영상과 사진 등 3만여 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과 동영상은 별장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사진 등을 복원해 놓고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검찰 역시 송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 자료는 모두 검찰에 보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외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검찰이 윤중천 씨의 로비 내역이 적힌 수첩을 경찰에게서 제출받고도 사본도 남기지 않은 채 윤 씨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엔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윤 씨는 당시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 성접대 동영상이 나돌고 있던데 혹시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영상에서 더 대기업 회장도 있다고 하던데 그 사실인가요?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김학의 전 차장 한 말씀만 해주시고 가시죠. 한마디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윤 씨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수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지난 1월 윤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3년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이 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윤 씨의 휴대전화에 하기형이라고 저장돼 있었던 차명 번호가 있었는데 김 전 차관의 지인이 경찰에 차명폰을 개통해줬다는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 검찰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조사단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치고 간절히 간곡히 조사를 하였지만 과거서위원회는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과거서 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요?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며 돌려보내는 검사님. 가지는 개편이라고 전 과거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해 성을 매개로 한 관경유착이라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6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권의 외압,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세먼지에 관한 한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답답한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다들 마스크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이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0여 개의 병명을 들어서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석방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도 했지만요.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 다시 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관련한 속보가 있으면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조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 자, 고생했어요. 할 네. 말이 없습니다.